사랑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해부하듯 바라보고 감정조차도 화학 반응증으로 설명해버리던 인물. 신념, 예술, 전통, 심지어 부모의 애정까지도 쓸모없는 낭만이라며 잘라내던 허무주의자 예브게니 바자로프입니다. 그에게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인간을 약하게 만들고 이성의 칼날을 무디게 하며 자유로운 정신을 속박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바자로프가 한 여인을 만나고 무너집니다. 젊은 미망인 안나 세르게예브나 오딘초바. 그녀는 지적이고 침착하며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차가운 품위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아름답지만 가볍지 않고 다정하지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감정보다 질서를, 열정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사람이죠. 흥미로운 건 그녀 역시 감정에 쉽게 빠지는 낭만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딘초바는 세상을 계산할 줄 알고 자신의 평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이 만남은 낭만주의자와 허무주의자의 충돌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과 차가운 이성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자로프의 심장이 먼저 뜨거워지죠. 그는 부정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고 생리적 충동일 뿐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이성적인 인간이라고요. 그렇지만 오딘초바 앞에 서면 냉소는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죠. 이 허무주의자는 세상을 부정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기 감정을 부정해야 되는 처지가 됐죠. 결국에 그는 고백합니다. 아주 격렬하고 솔직하게, 자신답지 않게 고백을 하는데 이 오딘초바가 한 발 물러섭니다. 그녀는 그를 이해하지만 또 매력도 느끼지만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선택한다면 그녀가 쌓아온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녀는 불꽃보다 평온을 택합니다. 자, 이제 바자로프는 깨닫습니다. 자신은 이론이 아니라 심장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기 싫고 이제 더 이상 비참해지기 싫어서 떠납니다. 아르카디와 함께 고향으로요. 이제 아르카디와 함께 고향으로 가는 길에 둘의 대화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딘초바와 많은 대화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바자로프가 말했다. 이봐 아르카디, 자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걸세. 얼마나 헛된 일인가. 인간이란 저마다 한낱 실오라기에 매달려 있어. 그 아래 어느 순간에 무한히 깊은 심년이 입을 벌릴지 모르고 있네. 그런데도 스스로 불쾌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내어 자기 생각을 망치고 있거든. 자네 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가? 아르카디가 물었다. 다름이 아니고 단지 우리 둘 다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뿐일세. 이제 새삼스럽게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네. 이건 내가 대학 부속병원에서 실험한 건데 자기 고통을 끈덕지게 견뎌내는 환자는 반드시 그 병을 이겨내고야 만다는 것일세. 나는 자네 말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없네. 아르카디가 말했다. 자네는 투덜거릴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내 말이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해주지. 나는 여자에게 매여 사느니 차라리 길가에서 돌이라도 깨는 편이 낫겠다는 말일세. 그런 건 모두 바자로프는 하마터면 자기가 자주 입에 올리는 로맨티시즘 운운할 뻔하였으나 간신히 참고 이렇게 말했다. 어리석은 일이야. 자네는 지금 내 말을 믿지 않겠지만 나는 그래도 말하겠네. 우리 두 사람은 한동안 여자와 교제하며 무척 즐거웠지만 그런 교제를 그만두는 것은 무더운 여름날에 찬물을 머리에 끼얹는 것과 같더군. 사나이는 그런 시시한 일에 몰두할 틈이 없네.
사나이는 모름지기 용맹하다는 유명한 스페인 격언도 있잖나? 그런데 자네, 그는 마부석에 앉아있는 농부에게 이렇게 덧붙였다. 자네도 마누라가 있나? 농부는 고개를 돌려 멍한 눈으로 두 친구를 바라보았다. 마누라요? 있고 말고요. 마누라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당신이 때리기도 하나? 마누라요? 그야 때리기도 합죠. 그렇지만 이유 없이 그러진 않아요. 됐네. 그럼 마누라가 당신을 때리기도 하나? 농부는 고삐를 잡아당겼다. 날이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농담도. 그는 분명히 화가 난 모양이다. 알겠나 아르카디? 그런데 우리는 서로 한 대 얻어맞은 거야. 교육받은 인간이 이 모양이라네. 아르카디는 어이없다는 듯 소리내어 웃었다. 바자로프는 얼굴을 돌린 채 줄곧 입을 열지 않았다. 이윽고 밋밋한 언덕의 비탈에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이곳은 바자로프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마을과 나란히 어린 자작나무 숲 그늘에 보리짚을 엮은 지붕을 이고 있는 작은 지주의 집이 보였다. 바자로프는 아르카디를 쳐다보며 말했다. 저기 아버지가 입구에 나타나셨어. 아마 말 방울소리를 들으신 모양이야. 아버지셔. 아버지, 저 모습이 내 기억에 생생해. 저런 가엾게도 백발이 성성하시군. 바자로프는 여행 마차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아르카디가 친구의 어깨 너머로 목을 빼고 바라보니 작은 지주의 집 입구에 머리가 길고 부스스하고 날카로운 메부리코를 한 깡마른 꺽다리 사나이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낡은 군복 단추도 채우지 않고 두 다리를 크게 벌리고 선 채 긴 파이프를 연신 빨면서 눈부신 듯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말이 멈춰섰다. 이제야 돌아왔구나. 바자로프의 아버지가 말했다. 파이프가 손가락 사이에서 떨리는데도 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었다. 자, 어서 내려라. 어디 한번 안아보자꾸나. 그는 아들을 껴안았다. 에누샤, 에누샤. 떨리는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흰 실내모를 쓰고 야단스러운 짧은 윗도리를 걸친 통통한 노부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아 하고 비틀거렸다. 만일 바자로프가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쓰러졌을 것이다. 그녀는 통통한 팔로 이내 아들의 목을 껴안더니 머리를 그의 가슴에 비비대었다. 주위가 조용하여 다만 흐느끼는 노모의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바자로프 노인은 숨을 몰아쉬면서 조금 전보다 눈을 더욱 가늘게 떴다. 자, 이제 그만. 아리나, 이제 그만 됐어. 그는 아르카디와 시선이 마주치자 이렇게 말했다. 자꾸 그러면 볼성사납잖아요. 제발 그만해둬요. 아, 바실리 이바누이치. 노부는 아, 바실리. 노모는 불완전한 발음으로 말했다. 이제야 내 아들을, 귀여운 에누센카를. 그녀는 팔을 풀려고도 하지 않고 사뭇 감격스러운 듯 눈물에 젖은 주름살 투성이 얼굴을 바자로프의 가슴에서 떼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더니 다시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당신이 이러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바실리가 아내에게 말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집에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예부게니의 손님도 있는데 미안하군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르카디 쪽으로 가볍게 발길을 옮겼다. 자네도 알겠지만 여자란 눈물이 해퍼서 말이지. 그리고 어미 된 심정이. 이렇게 말하는 그 역시 눈썹과 입술에 경련이 일고 턱도 약간 떨리고 있었다.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애써 태연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르카디는 머리를 숙였다. 이제 그만 들어가요, 어머니. 바자로프는 축 늘어진 노모를 부축하여 집으로 들어갔다. 편안한 안락 의자에 어머니를 앉히고 나서 그는 다시 한번 아버지와 포옹하고 아르카디를 소개했다. 찾아줘서 정말 고맙네. 바실리 이바네이치가 말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유감스럽게도 모든 것이 군대식이라 검소하게 살고 있네. 아리나 진정해요. 제발 부탁이야. 마음이 약해도 분수가 있지. 손님이 웃겠어. 여보, 노모는 아직도 눈물이 글썽한 채 말을 이었다. 아직 손님의 이름도 모르는걸요. 아르카디 니콜라예비치예요. 바실리
이반의치가 옆에서 점잖은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다. 미안해요. 내가 못나서 그만. 노모는 코를 풀고 오른쪽 왼쪽으로 번갈아 머리를 숙이면서 눈물을 닦았다. 용서해요. 나는 정말인지 이 귀여운 아이의 얼굴을 못 보고 죽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할멈, 드디어 이렇게 만났잖아. 바실리가 말했다. 타니야, 그는 눈부신 빨간 나사옷을 걸치고 문 뒤에서 두려운 듯이 이쪽을 엿보는 13세쯤 된 맨발의 소녀에게 말했다. 마님에게 물 좀 떠다 드려라. 쟁반에 얹어서 말이야, 알겠지? 그럼 여러분, 퇴역 노병의 서재로 안내할깝쇼? 얘야, 한 번만 더 안아보자꾸나, 애뉴센카야. 아리나는 신음하듯이 말했다. 바자로프는 어머니 쪽으로 몸을 굽혔다. 넌 아주 미남이 되었구나. 글쎄, 미남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바실리가 입을 열었다. 아무튼 이른바 어엿한 사나이가 됐어. 그런데 아리나, 당신도 어머니로서 만족을 느꼈으면 이번에는 소중한 손님의 밥주머니를 만족시키도록 준비해 주겠지? 속담에도 말로 꾀꼬리를 기르지는 못한다고 하지 않소? 노모는 안락의자에서 일어났다. 곧 식사 준비 시킬게요, 바실리. 난 이제부터 부엌에 뛰어가서 찻 주전자를 가져오도록 이르죠. 뭐든지 만들어 내올게요. 아무튼 3년 동안이나 만나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이지 못한걸요. 오늘 같은 날이 어디 흔한가요? 그럼 여보, 정성껏 음식 솜씨를 좀 내봐요. 가문의 수치가 되어선 곤란하니까. 그럼 여러분, 내 뒤를 따라와요. 바실리는 이렇게 말하고 달아서 찌그러진 실내화를 질질 끌면서 바쁜 듯 앞장을 섰다. 그의 집에는 작은 방이 6개밖에 없었다. 그 중의 하나가 서재였는데 그곳으로 두 친구를 안내했다. 다리가 굵은 테이블에는 오래 묵은 먼지 때문에 검게 그을린 듯한 서류가 아무렇게나 잔뜩 쌓여 있어 두 창문 사이의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사방의 벽에는 터키총과 회초리와 검, 2장의 지도, 해부도며 검은 테의 액자에 들어있는 후펠란트의 초상과 털실로 짠 머리글자, 유리 액자에 넣어진 면허장 등이 장식되어 있었다. 군데군데 구멍이 난 가죽 소파가 자작나무로 만든 커다란 선반 사이에 놓여 있었다. 바실리가 입을 열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집 살림살이가 마치 야영 같아서. 바자로프가 가로막았다. 이제 그만하세요. 자꾸 변명만 하실 셈이에요? 이 집이 궁전도 아니라는 것은 키르사노프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이 친구에게 어느 방을 주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이부게니. 걱정하지 말거라. 별채에 훌륭한 방이 있단다. 그곳에서는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아니, 별채도 지으셨어요? 바실리가 말했다. 지금은 여름철이고 하니 말이다. 내가 그곳에 가서 일러 놓아야겠다. 이부게니, 너한테는 내 서재를 내주겠다. 각자 자기 것이 있어야 하니까. 어때, 아르카디? 재밌는 노인이지? 보기 드문 호인이야. 바실리가 밖으로 나가자 바자로프가 입을 열었다. 자네 아버지 못지않은 괴짜지만 다만 질이 조금 달라. 그러나 말이 많으셔서 좀 난처해. 자네 어머니도 꽤 좋은 분 같더군. 아르카디가 말했다. 응, 아기가 없는 분이지. 어떤 음식을 만들어 올지 두고 보게. 도련님, 오늘 돌아오실 줄 몰라서 미처 쇠고기를 준비해 놓지 않았는데요. 그때 바자로프의 가방을 운반해온 티모페이치가 말했다. 쇠고기 같은 거 없어도 괜찮아요. 소매가 없으면 스치지 않아서 오히려 더 편한 법이잖아요. 가난이 뭐 죄가 되나요? 자네 아버지는 농부를 몇 명이나 거느리고 있나? 아르카디가 갑자기 물었다. 영지는 아버지 소유가 아니고 어머니 거야. 아마 15명 정도 될 거야. 모두 22명입니다. 티모페이치가 불만스러운 듯 말했다. 실내화를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바실리가 나타났다. 아르카디 니콜라예비치? 분명히 그렇게 말했지. 이 아이를 몸종으로 부리게나? 그가 함께 온 남자아이를 가리켰다. 그 아이는 짧게 깎은 머리에 팔꿈치에 구멍이 뚫린 푸른 상의를 걸치고 남의 것을 빌려 신은 듯한 장화를 신고 있었다. 이 아이 이름은 페드카라고 하네. 아들은 자네에게 이런 말을 하지 말라 하지만 부자유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참아주게. 이 아이는 파이프에 담배를 채우는 것쯤은 할 수 있네.
자네는 담배를 피우나? 저는 주로 시가를 피웁니다. 아르카디는 대답했다. 정말 생각 잘했네. 나도 시가를 피우고 싶지만 이런 시골에서는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야. 아버지, 푸념은 그만하세요. 바자로프가 다시 가로막았다. 그보다는 이 소파에 앉으셔서 얼굴이나 좀 보여주세요. 바실리는 웃으면서 소파에 걸터 앉았다. 그는 용모가 아들과 비슷했으나 이마가 약간 좁고 입이 더 넓죽했다. 그리고 아들은 넉살 좋게 침착한 반면에 그는 노상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옷이 겨드랑이 밑에 죄어들기라도 한 것처럼 어깨를 쉴 새 없이 손으로 더듬거나 눈을 깜빡거리거나 기침을 하거나 손가락을 움직였다. 분염이라니. 바실리는 말을 받았다. 이브게니, 착각하면 안 돼. 애비가 이런 시골에 살고 있다고 해서 손님에게 동정을 구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오히려 나는 사색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시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나는 되도록 몸에 곰팡이가 쓸지 않도록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 바실리는 아르카디가 방에 들렀다가 오는 도중에 용케 찾아낸 노란 비단 손수건을 호주머니 속에서 꺼내어 허공에 휘저으면서 말을 이었다. 예컨대 나는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영지를 소작지로 변경하고 수확의 절반을 받기로 약속하고 농부들에게 빌려주었어. 그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해. 나의 양식이 그걸 명령한 거야. 다른 지주들은 그런 건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 그렇다고 내가 이걸 자랑하려는 건 아니야. 난 과학과 교육에 대해서 말하려 하는 거야. 현대는 물론 너희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을 따라갈 수 있겠니? 너희들은 우리 세대를 이어받아야 하니까. 우리 시대에는 호프만의 책 병원설이나 브라운의 활력설 따위는 우스꽝스럽게 생각하였지만 그 두 사람도 한동안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거든. 이번에 누군가가 라데마허를 능가한다면 너희들은 그를 고마워하게 되겠지만 20년쯤 지나면 그 사람도 웃음거리가 될 거야. 그 점은 안심하세요. 우리는 지금 의학이라는 걸 우습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바자로프가 말했다. 그건 대체 무슨 소리냐? 너는 의사가 될 생각이 없니? 바실리는 아직 타담한 재가 조금 남아있는 파이프를 가운데 손가락으로 눌렀다. 하긴 그럴지도 몰라. 난 별로 의존하고 싶지 않아. 사실 난 퇴역 군의관일 따름이야.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농장주가 되어 있어. 난 자네 할아버지 여단에 근무하고 있었네. 그는 다시 아르카디 쪽으로 향하였다. 그래, 나도 젊었을 때 보고 들은 게 많아. 여러 모임에도 참여했고 잘 어울렸거든. 난 말이지, 자네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은 비트겐슈타인 공작이나 주콥스키를 진찰한 적도 있네. 그 14일 데카브리스트의 난 때 남군에 속해 있던 사람들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런 건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지. 난 다만 외과 수술용 칼이나 만지고 있으면 되었으니까. 자네 할아버지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었지. 진짜 군인이었어.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사실은 꽤 아두나 느린 보였죠? 바자로프는 느릿느릿 말했다. 천만의 이브게니, 그게 무슨 소리냐? 당치도 않아. 결코 키르사노프 장군은 그런 분이. 그런 이야긴 그만두세요 이제. 바자로프는 가로막았다. 저는 처음 이 마을에 다다랐을 때 저 자작나무 숲을 보고 무척 기뻤어요. 아주 잘 자랐더군요. 바실리는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래, 우리 집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봐라. 나무들은 모두 내가 손수 한 그루 한 그루 심은 거야. 과일나무도 있고 딸기류도 있고 약초도 있어. 너도 알다시피 나는 의사를 그만두었지만 그래도 한 일주일에 2번은 예전의 의술을 활용해야 해. 병이 들어 봐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을 매정하게 쫓아버릴 순 없잖니. 가난한 사람이 치료를 받으려고 오는 경우도 있어. 이 고장에는 의사가 없으니까. 근처에 퇴역 소령이 한 사람 있는데 신통하게도 그 사람도 치료를 해주고 있어. 내가 그 사람은 의학 공부를 한 적이 있는가 이웃에게 물어보았더니 의학 공부를 한 적은 없지만 순전히 박애정신에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라고 대답하더군. 하하하, 박애정신이라. 어때? 하하하. 페드카, 내 파이프에 담배 좀 채워주려무나? 바자로프가 말했다. 이곳에 환자를 봐주러 오는 의사가 또 한 사람 있는데.
바실리는 이야기에 열중하여 말을 이었다. 어떤 환자가 조상에 계신 저승에 갔으므로 그 집 하인이 이제 용무가 없어졌어요 하고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의사는 뜻밖의 일이라 주저주저 하면서 어때? 주인은 돌아가시기 전에 딸꾹질을 하지 않았나? 하고 물었더니 많이 하셨어요 하고 대답했겠지. 그래서 그럼 됐네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노인은 혼자서 호탕하게 웃었다. 아르카디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바자로프는 기지개를 켰다. 이런 대화는 1시간쯤 계속되었다. 아르카디는 그동안 자기 방에 가보았다. 그 방은 원래 목욕탕의 탈의실이었으나 대단히 아늑하고 깨끗했다. 이윽고 타냐가 와서 식사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했다. 바실리가 제일 먼저 일어섰다. 그만 가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지루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주게. 아마 집사람이 나보다 자네들을 더 만족시켜 주겠지. 음식은 서둘러 마련됐으나 제법 훌륭하고 푸짐했다. 다만 술은 별로 신통치 못했다. 아리나는 맵시 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비단 리본으로 장식한 높은 레이스 모자를 쓰고 가장자리에 장식이 달린 하늘색 숄을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 에누샤를 보자마자 또 울음을 터뜨렸으나 이번에는 남편이 달래지 않았다. 그녀는 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얼른 눈물을 닦았다. 늙은 내외는 이미 식사를 마친 뒤였으므로 두 젊은이들만 식사를 했다. 발에 잘 맞지 않은 장화를 신은 페드카가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 그 밖에 남자 같은 인상의 애꾸눈을 한 안피수슈카라는 여자가 주로 하녀를 감독하며 새를 기르고 빨래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바실리는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방 안을 서성거리면서 더없이 행복한, 거의 범열을 느끼는 듯한 표정으로 나폴레옹의 정책이나 이탈리아의 분규 등에 얘기하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아리나는 아르카디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두툼한 앵두빛 입술과 두 볼과 눈썹 위에 박힌 몇 개의 검은 점으로 그녀는 매우 선량해 보였다. 둥구스름한 얼굴을 두 손으로 떠받친 채 아들에게서 눈길을 돌리려고 하지 않고 시종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얼마 동안 집에 머물 작정인지 묻고 싶었으나 용기를 내어 묻기가 두려웠다. 혹시 단 이틀 동안이라는 대답이라도 듣게 되면 어쩌나 싶어 가슴이 죄어드는 것 같았다. 구운 고기가 나온 다음에 바실리가 잠시 보이지 않더니 얼마 후에 마개를 딴 조그마한 샴페인 병을 들고 돌아왔다. 자, 나는 이런 시골에 살고 있지만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겁게 보내는 것쯤은 할 수 있어. 그는 3개의 컵과 하나의 작은 잔에 샴페인을 가득 따르고 귀한 손님의 건강을 축하하기 위해서라고 말한 후 군대식으로 자기 잔을 단숨에 쭉 들이키고 아리나에게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잔을 비우게 했다. 단 것을 싫어하는 아디카드였지만 잼을 먹을 차례가 되자 색깔이 각각 다른 4가지 잼을 일단 맛보는 것이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바자로프가 딱 잘라 거절하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으므로 아르카디는 더욱 더 거절할 수 없었다. 다음에 식탁에 크림을 넣은 차와 버터 그리고 비스킷이 나왔다. 바실리는 식사를 마치고 아름다운 저녁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그들을 뜰로 안내했다. 어느 벤치 옆을 지나갈 때 그는 아르카디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곳에서 황혼을 바라보면서 철학적인 명상에 잠기는 것을 좋아하네. 나와 같은 운둔자에게는 그것이 어울리지. 바자로프는 하품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여행자들이 자매신 모르페우스에게 안길 시간이 된 것 같군. 바실리가 말했다. 잘 시간이란 말씀이군요. 바자로프가 정정했다. 맞아요. 정말 잘 시간이 되었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를 포옹하고 아들의 등 뒤에서 3번 축복의 성우를 그었다. 바실리는 아르카디를 그의 방으로 안내하면서 말했다. 우리가 행복했던 젊은 시절에 맛보았던 그 달콤한 휴식을 누리기를 기원하네. 실제로 아르카디는 이 목욕탕 탈의실 같은 곳에서 곧 단잠을 잘 수 있었다. 방 안에는 박하 냄새가 풍기고 난로 밑에는 2마리의 귀뚜라미가 졸음을 재촉하는 듯 다투어 울어대었다. 아르카디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제일 먼저 눈에 띄인 것은 바실리 이바네이치였다. 노인은 품이 넓은 보아라 천으로 만든 실내복을 걸치고 천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열심히 채소밭을 일구고 있었다. 아르카디는 그가 있는 쪽을 향해 걸어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곳에 정말 잘 와주었네. 바실리는 머리에 쓰고 있는 기름때 묻은 둥근 모자에 군대식으로 한쪽 손을 갖다 대면서 말을 이었다. 자넨 자유롭고 풍족한 생활에 익숙하겠지만 이 세상의 위인들도 잠시 동안 구차한 오두막에서 보내는 것을 그다지 꺼려하지는 않았다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같은 것이 어찌 위인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풍족한 생활에 젖어 있지도 않습니다. 미안. 바실리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정답게 말했다. 이제는 나도 골동품이 다 되었지만 이래봬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분간할 수 있네. 나름대로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관상가이기도 하지. 이 재주라도 있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난 진작에 골동품이 되어 흔적도 없이 짓밟혀 버렸을 걸세. 나는 우리 아이와 자네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진심으로 기쁘네. 조금 전에 그 애를 만났는데 자네도 알겠지만 그 애는 일찍 일어나 근처를 뛰어다니는 습관이 있네.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자네는 오래전부터 에브게니와 잘 아는 사이였나? 올 겨울에 알았습니다. 아, 그럼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잠깐 앉지 않겠나? 그 애의 아비로서 궁금해서 말이야. 자네는 우리 에브게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아드님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중의 하나입니다. 위대한 시대가 아드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곧 아버님의 이름을 세상에 빛내게 될 겁니다. 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말인가? 바실리는 가까스로 이렇게 물었다. 환희에 넘치는 미소가 입술에 떠오르더니 사라질 줄 몰랐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나게 된 경위를 듣고 싶으신 건가요? 아르카디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오딘초바와 마주르카를 추던 날 밤보다 더욱 신나게 바자로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바실리는 열심히 듣고 있었다. 코를 풀기도 하고 양손으로 손수건을 돌돌 말기도 하고 기침을 하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위로 올리기도 하면서 듣다가 결국 참을 수 없는지 아르카디 쪽으로 몸을 굽혀 그 어깨에 입을 맞추었다. 자네는 날 아주 기쁘게 해주었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애를 하느님처럼 떠받들고 있네. 우리 집 할멈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아무튼 어머니들이란 다 그런 게 아닌가? 그렇지만 나는 그 애에게 내 심정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자제하고 있네. 그 애는 그런 걸 마땅찮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지. 그 애는 감정을 밖으로 나타내는 걸 싫어하네. 그 애가 너무 똑똑한 것을 비난하면서 교만하고 냉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을 척도로 삼을 필요는 없겠지. 안 그런가? 만일 딴 사람이 그 애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부모로부터 울거낼 것만 생각했을 걸세. 그러나 그 애는 자네가 사실로 믿을진 모르겠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쓸데없는 돈은 1코페이카도 요구한 적이 없네. 그 친구는 욕심이 없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아르카디는 말했다. 그래, 욕심이 없는 애야. 아르카디, 난 그 애를 하느님처럼 떠받들고 있을 뿐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네. 내게 허영심이 있다면 단지 장차 그 애의 정기에 이런 문구가 씌어지길 바랄 뿐이네. 그의 아버지는 평범한 군의관이었지만 일찍이 아들의 인품을 알아차리고 자식의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다. 노인의 목소리가 끊겼다. 아르카디는 그 손을 덥석 잡았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바실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물었다. 자네가 예언한 아들의 명성은 의학 방면이 아니겠지? 물론 의학 쪽은 아닙니다. 하긴 그 방면에서도 역시 인류가 될 테지만요. 그럼 어느 방면인가? 아르카디? 니콜라예비치?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무튼 유명해질 거예요. 그 애가 유명해진다고? 노인은 앵무새처럼 따라 말하고 생각에 잠겼다. 마나님이 차를 드시러 오시래요. 안피슈스카가 잘 익은 딸기를 담은 커다란 접시를 손에 들고 두 사람 옆을 지나면서 말했다. 한낮이 되었다.
아르카디와 바자로프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지만 아직 푸른기가 남아있는 향기로운 마른 풀을 한아름씩 밑에 깔고 작은 낯가리 그늘에 누워 있었다. 바자로프가 말했다. 우리 부모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네. 아버지는 60이 다 되었는데도 바쁘게 일을 하시네.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도 하시고 남의 병도 고쳐주시고 농부에게 관용도 베풀고 한마디로 말해서 도락을 즐기시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도 행복하셔. 하루하루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일로 감탄하랴 한숨 쉬랴 정신 차릴 틈이 없을 정도로 말이야. 그런데 자네는 뭐야? 그런데 난 이렇게 생각하네. 나는 지금 이런 마른 풀 위에 누워있네.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좁은 지면은 내가 없는 다른 공간, 그러니까 나 같은 건 필요가 없는 다른 공간과 비교하면 이야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하네.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나라는 인간이 없는 과거와 미래의 영겁과 비교하면 참으로 보잘것없네. 이 하나의 원자 속에, 이 수학적인 한 점 속에서 피가 돌아가고 뇌수가 작용하여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느니 말일세. 얼마나 꼴불견인가, 또 얼마나 무의미한가. 하지만 자네 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이야.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분들에 대해서야. 우리 부모 말이야. 그들은 언제나 분주하여 자기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조금도 모르고 계셔. 그분들은 그런 걸 별로 언짢게 생각하시지 않네. 그런데 나는 오직 권태와 혐오를 느낄 따름이야. 혐오? 왜? 왜라니? 자넨 내 말을 잊었나? 난 뭐든지 기억하고 있네. 그렇지만 자네가 그처럼 화를 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지 않네. 자네는 불행한 사람이야. 자네 주장은 나도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봐 아르카디, 자네는 연애라는 것을 요새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나 보군. 자네들은 구구구구 하고 암탉을 불러놓고는 그 암탉이 옆에 다가오면 주랭랑을 치네.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이제 집어치우세.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일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는 획 돌아 누웠다. 이봐. 저기 영리한 개미가 반 죽은 파리 한 마리를 끌고 오네. 어이, 끌어당겨. 파리가 저항해도 상관 마라. 너는 동물이니까 우리처럼 자의식의 상처를 받는 인간과는 달라서 동정심을 갖지 않을 권리가 있어. 그걸 이용하는 거야. 아니, 자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 에브게니, 자네가 언제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었단 말인가? 바자로프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자랑하는 건 단지 그것뿐이야. 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적이 없네. 그러나 고작 계집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야 말이 되나? 아멘, 이제 끝났어. 이젠 내 입으로 그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야. 두 친구는 잠시 말없이 누워 있었다. 바자로프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인간이란 참으로 기묘한 동물이야. 이곳에서 부모들이 보내고 있는 쓸쓸한 생활을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 이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네. 마냥 먹고 마시면서 자기는 가장 정당하고 합당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네. 권태라는 이름의 벌레에게 물려 있어. 그래서 인간끼리 어울리고 싶어 하는 거야. 서로 헐뜯으면서도 인간과 상종하고 싶어 하지. 매 순간마다 의미 있는 생활을 해야 하네. 아르카디가 깊이 생각하는 듯 말했다. 그야 당연하지. 의미 있는 건 설사 그릇된 것이라도 아름다운 거야.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찾을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시시한 입씨름이나 옥신각신, 이건 딱 질색이야. 시시한 입씨름이나 옥신각신 따윈 존재할 수 없지. 만일 그런 걸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면 말일세. 자네는 아주 역설적이고 진부한 말만 늘어놓는군. 뭐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이를테면 문화는 유익하다고 말한다면 그건 진부한 말이 되겠지만 문화는 해롭다고 말한다면 그건 역설적이고 진부한 말이 되네. 언뜻 보면 이쪽이 다소 멋지게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마찬가지야. 그런데 진리는 어느 쪽에 있는 거지? 어느 쪽이냐고? 나도 메아리처럼 대답하지. 어느 쪽에 있나? 자네는 오늘 기분이 울적한 모양이군, 에브게니. 그래? 햇볕을 너무 많이 쬐거나 딸기를 많이 먹은 탓이겠지. 이튿날 아침에 그는 아르카디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일 이곳을 떠날 작정이야. 권태로워. 일을 하고 싶은데 여기선 할 수가 없어. 자네 마을로 다시 가야겠어. 그곳에 실험 재료를 모두 모아두었으니까. 자네 집이라면 방에 틀어박혀 있을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서재를 마음대로 써라. 아무도 방해할 사람이 없어 하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한 발짝도 내 곁을 떠나려고 하시지 않네. 그런데도 억지로 서재에 틀어박혀 있기도 뭐 하거든.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난 어머니가 문 밖에서 한숨 쉬는 소리를 들으면 곧 어머니 곁으로 가야 할 의무를 느끼지만 할 얘기가 있어야지. 바자루프와 아르카디는 곧 그곳을 떠났다. 아침부터 온 집안이 울적했다. 아리나는 작은 소리로 울고 있었다.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남편이 오늘 아침 일찍부터 2시간 동안 꼬박 설득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체면불구하고 소란을 피웠을 것이다. 바자로프는 한 달 안으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나서 자기를 붙들어 두려는 포옹에서 벗어나 겨우 여행 마차에 올랐다. 갑자기 축소되어 낡아버린 것처럼 생각되는 집안에 노부부만 쓸쓸하게 남았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구의 계단에서 힘차게 손수건을 흔들고 있던 바실리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고개를 가슴 위에 푹 숙이고 있었다. 버리고 갔어. 우리를 버리고 간 거야. 그 애는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지루했던 거야. 이제 외톨이가 되었어. 바로 이 손가락처럼 외톨이야. 그는 몇 번이나 되풀이하면서 그때마다 집게 손가락만 편 한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때 아리나가 옆으로 다가와 자기의 백발을 남편의 백발에 기대며 말했다. 할 수 없어요, 바샤. 자식이란 잘려나간 빵조각 같은 거예요. 그 애는 마치 새와 같아서 마음이 내키며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속이 텅 빈 나무에 돋아난 버섯처럼 나란히 붙어앉아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만은 언제까지나 당신 옆에 있을 거예요. 당신도 마찬가지죠? 바실리는 얼굴에서 양손을 떼고 자기 아내를 생애의 벗을 꽉 끌어안았다. 그것은 젊은 날의 열정적인 포옹과 비교가 안 될 만큼 강한 또 다른 의미를 지닌 포옹이었다. 그녀가 그의 슬픔을 위로해 주었던 것이다. 두 친구는 간혹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을 뿐 침묵을 지키면서 페도트가 있는 곳까지 마차를 타고 갔다. 바자로프 자신도 별로 만족스러운 여행은 아니었다. 아르카디도 그가 불만스러웠다. 그는 젊은이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까닭모를 우수를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저녁 때가 다 되어 무사히 도착했다. 여행 중 두 사람은 오딘초바의 이름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특히 바자로프는 거의 입을 열지 않고 긴장된 험상궂은 표정으로 가도에서 멀리 떨어진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리노 마을에서는 모두들 두 사람의 도착을 유난스러울 정도로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들의 오랜 부재는 니콜라이에게 불안을 안겨주었다. 페니치카가 눈을 반짝이면서 달려와 도련님의 도착을 알렸을 때 그는 무심코 환성을 지르고 다리를 후들거리면서 소파 위로 뛰어올랐다. 파벨도 반가움에 들떠 돌아온 방랑자의 손을 잡아 흔들면서 싱글벙글하였다. 읽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말을 하는 쪽은 주로 아르카디였고 특히 저녁 식사 때는 그러했다. 식사는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니콜라이는 모스크바에서 구입한 흑포도주를 몇 병 내오게 하여 자기도 얼굴이 빨개지도록 마셨다. 집안의 활기찬 분위기는 하인들에게까지 옮아갔다. 그러나 마리노 마을의 활은 그다지 잘 되어나가지 못하여 가엾은 니콜라이는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었다. 이제 나도 지쳤어.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절망한 것처럼 외쳤다. 내가 토지 관리인 때문에 직접 우격다짐을 할 수도 없고 경찰을 부르는 것은 내 주의가 용납하지 않아. 그렇다고 징벌로서 위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니.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해. 파벨은 이렇게 충고하지만 고양이가 목청을 울리는 듯한 소리를 내며 얼굴을 찌푸리고 코수염만 쓰다듬는 것이었다. 바자로프는 이런 옥신각신을 외면하고 있었다. 또 그는 손님으로서 남의 집안일에 간섭할 수도 없었다. 마리노 마을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그는 고 개구리와 적충류,
화학성분 등의 연구에 착수하여 줄곧 그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아르카디는 비록 아버지를 돕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도와드리고 싶은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놀랍게도 카티아가 있는 니콜리스코의 마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다. 전 같으면 만일 누가 그에게 자네는 바자로프와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더구나 부모님과 한 지붕 아래 살면서 권태를 느낄 때도 있겠지?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깨를 으쓱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권태를 느꼈고 이 집을 떠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지치도록 산책이나 할까 하고 생각했으나 그것도 소용이 없었다. 한 번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옛날에 오딘초바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 보낸 재미있는 편지가 몇 통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귀찮게 졸라댄 끝에 드디어 그 편지를 손에 넣게 되었다. 아르카디는 반이나 곰팡이가 쓴 이 종이 쪽지들을 입수했을 때 자기가 나아갈 목적을 눈앞에 확인한 듯 싶어 비로소 마음이 진정되었다. 그는 니콜스코의 마을로 향하였다. 그는 두렵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여 초조감으로 숨이 멎을 듯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 거야. 그는 거듭 자신에게 타일렀다. 이윽고 드디어 낯익은 집의 높다란 지붕이 눈에 띄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는 갑자기 정신이 든 듯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 삼두마차는 발을 맞추어 질주했다. 마부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휘파람을 불기도 했다. 어느새 작은 다리가 말발굽과 바퀴 아래서 덜컹거리기 시작하더니 정성껏 손질된 전나무 가로수길이 눈앞에 나타났다. 장밋빛 부인복이 짙은 녹음 속에 언뜻 보이더니 생기 있는 얼굴이 파라솔 밑으로 보였다. 카타였다. 그녀 쪽에서도 그를 알아보았다. 아르카디는 마부에게 말을 멈추게 하고 마차에서 뛰어내려 그녀 쪽으로 다가갔다. 어머, 당신이군요. 그녀는 외치고 얼굴을 약간 붉혔다. 언니한테 가시죠. 언니는 지금 저쪽 뜰에 있어요. 당신을 보면 기뻐할 거예요. 카티아는 아르카디를 뜰로 안내했다. 그는 이 만남이 특히 행복의 전조로 생각되었다. 그는 마치 친척이라도 만난 듯이 기뻐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집사도 나오지 않고 안내도 필요 없었다. 샛길 모퉁이에서 그는 안나 세르게예브나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이쪽을 등지고 서 있었으나 발소리를 듣고 조용히 뒤돌아보았다. 아르카디는 다시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그녀의 첫마디 말에 곧 안심했다. 안녕하세요, 탈주병님. 그녀는 타고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는 바람과 햇빛 때문에 실눈을 뜨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너 어디서 이분을 만났니, 카티아? 안나 세르게예브나. 그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물건을 하나 갖고 왔어요. 바자로프는 비웃는 듯한 동정어린 표정으로 아르카디를 전송하면서 그의 진정한 여행 목적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암시하고 나서 완전히 고독 속에 묻혀버렸다. 그는 열병에라도 걸린 듯이 연구에 몰두하였다. 파벨 페트로비치와 논쟁하는 일은 없었다. 상대방이 그의 앞에서 극단적으로 귀족적인 태도를 취하여 말보다는 오히려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자기의 의견을 나타내려고 했으므로 논쟁이 성립되지 않았다. 단지 한 번 파벨 페트로비치가 당시에 유행한 발틱 해안 여러 주에 있는 귀족의 권리와 관련하여 허무주의자와 논쟁을 했으나 문득 자기 쪽에서 먼저 황급히 그만두고 냉정하고 은근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네. 적어도 나는 자네를 이해하는 영광을 누릴 수 없군. 그러실 테죠. 바자로프는 외쳤다. 인간은 뭐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에테르가 어떻게 진동하고 태양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와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코를 푸는지 이건 좀처럼 알기 어려워요. 그건 조롱하는 말인가? 파벨은 반문하듯 말하고 저쪽으로 가버렸다. 어느 날 밤 파벨이 심한 발작을 일으켰다. 그는 날이 밝을 때까지 고통에 시달렸으나 바자로프의 의술에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튿날 바자로프가 물었다. 어째서 저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대해 그는 대답했다. 자네는 자기 입으로 의학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나? 이렇게 며칠이 지나갔다. 바자로프는 침울한 얼굴로 연구를 계속했다. 그러나 니콜라이 페트로비치의 집에는 그의 마음을 위로하지는 못했지만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한 사람 있었다. 페니치카였다. 그는 대개 아침 일찍 정원 혹은 뒤뜰에서 그녀를 만났지만 그녀의 방에는 결코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그녀도 오직 한 번 그의 방 문 앞에서 미타를 목욕시켜도 좋으냐고 물었을 뿐이다. 그녀는 바자로프를 신용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니콜라이 앞에 있을 때보다 그의 곁에 있을 때 훨씬 더 자유스럽고 격이 없는 태도를 취했다.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은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어쩌면 바자로프에게 귀족티가 전혀 나지 않는 것을 그녀가 무의식 중에 느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 귀족적인 고상한 태도는 그녀에게 매력적으로 비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녀를 두렵게도 했다. 그녀가 보기에 그는 유능한 의사인 동시에 소탈한 인간이었다. 바자로프가 곁에 있어도 그녀는 별로 거리낌 없이 아기를 돌보았다. 한 번은 아기가 갑자기 현기증을 일으켜 두통이 심했을 때 그가 손수 약을 한 숟가락 먹여준 일도 있었다. 니콜라이가 옆에 있으면 그녀는 웬일인지 바자로프를 본체만체 했다. 그녀가 그렇게 한 것은 굳이 숨기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일종의 예의 범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전보다 더 파벨 페트로비치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하여 마치 땅속에서 불쑥 솟아나기라도 한 것처럼 뜻밖의 그녀 뒤에 잠자코 서 있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6시가 지나서 바자로프는 산책에서 돌아오는 도중 페니치카를 발견했다. 꽃은 이미 떨어졌지만 아직 푸릇푸릇한 라일락이 무성한 정자의 벤치에 그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머리에 흰 스카프를 쓰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아직 이슬에 젖어 있는 하얗고 빨간 장미 한 다발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인사를 했다. 아, 에브게니 바실리치. 그녀는 말하고 상대를 바라보기 위해 머리에 쓴 스카프의 한쪽 끝을 약간 들어 올렸다. 그러자 그녀의 한쪽 팔이 팔꿈치까지 드러나 보였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꽃다발을 만들고 계시는군요. 네, 아침 식사 때 식탁에 장식하려고요. 니콜라이가 좋아하는 꽃이거든요. 방금 제가 꺾은 거예요. 지금 꺾지 않으면 곧 더워져서 밖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 더위 덕분에 저는 아주 녹초가 되어 버렸어요. 병이나 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맥 좀 짚어드릴까요? 바자로프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맥을 찾아내었으나 그 맥박수를 세려고 하지 않았다. 문제없어요. 100년은 더 살 수 있어요. 그는 손을 떼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머, 지겨워요. 그녀는 외쳤다. 왜요? 당신은 오래 사는 것이 싫으세요? 그렇진 않지만 100년이라뇨. 우리 할머니가 85살까지 사셨는데 당신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셨다고요. 그렇게 된다면 어디 사는 보람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젊은 편이 더 좋은가요? 그냥 물론이죠. 어째서 젊은 편이 더 낫죠?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어머, 어째서라뇨. 지금 나는 이처럼 젊기 때문에 무슨 일이나 할 수 있잖아요.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물건을 들 수도 있고 남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페도시아 니콜라예브나. 젊음 같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혼자 사는 가난뱅이라. 그건 언제든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다못해 누구라도 저를 가엾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페니치카는 바자로프를 쳐다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페니치카는 목을 빼고 얼굴을 꽃 가까이 갖다 대었다. 머리에 쓰고 있던 스카프가 어깨로 미끄러져 내리고 윤기 흐르는 약간 헝클어진 듯한 부드러운 검은 머리따발이 드러났다. 잠깐만, 저도 함께 향기를 맡고 싶군요. 바자로프는 순간 저돌적으로 몸을 굽혀 그녀의 벌어진 입술에 힘껏 키스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어내려 했지만 그것은 어설픈 힘에 불과했다. 그는 정열적인 키스를 계속했다. 그때 라일락 그늘 아래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페니치카는 재빨리 벤치의 반대쪽 자리로 옮겨갔다. 파벨이 모습을 나타내었다. 당신 여기 있었군.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기에 찬 싸늘한 말투로 말하고 저쪽으로 사라졌다. 페니치카는 곧 장미를 모두 모아가지고 정자 밖으로 나가버렸다. 당신 정말 나빠요. 에브게니 바실리치. 그녀는 나가면서 속삭였다. 그 속삭임 속에는 진심으로 비난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2시간 후 파벨은 바자로프의 방문을 두드렸다. 나는 자네와 결투하기로 결심했네. 바자로프는 눈이 희둥그레졌다. 저와요? 그래, 자네하고 말일세. 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잠자코 있는 편이 좋겠네. 내 생각에 자네는 이 집에 전혀 필요가 없는 인간이야. 나는 자네를 용서할 수가 없네. 난 자네를 경멸하네. 이런 말로도 부족하지만 파벨의 눈이 이글거렸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 이상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자기의 기사적인 정신을 저한테 발휘해보려고 망상을 갖고 계시는군요. 제가 그런 도락을 거절한데도 상관없겠지만 이제는 어찌되든 개념치 않겠습니다. 파벨은 대답했다. 그럼 나의 도전을 받겠다는 뜻으로 인정해도 되겠지? 달리 폭력에 호소하지 않더라도 말이야. 옳은 생각입니다. 저를 모욕하실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절대로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으니까요. 당신은 신사로서 품위를 지킬 수 있어요. 저도 신사답게 당신의 도전에 응하겠습니다. 파벨이 말했다. 그런데 결투의 조건 자체에 관해서 말인데 우리는 서로 입회인이 없으니 어디서 그들을 구해오면 좋겠나? 바자로프가 말했다. 우리는 입회인은 없지만 증인은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누구 말인가? 표트르입니다. 당신의 동생이 부리는 하인 말입니다. 그는 현대 교육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라 이 경우에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바자로프는 그날 밤 늦게야 잠자리에 들었다. 줄곧 어수선한 꿈에 시달렸다. 오딘초바가 눈앞에서 빙빙 돌며 춤을 추는가 하면 그녀가 자기 어머니로 둔갑하고 그 뒤에서 검은 수염이 달린 고양이가 걸어가는가 하면 그 고양이가 페니치카로 보였다. 4시경 표트르가 그를 깨웠다. 그는 얼른 옷을 갈아입고 함께 밖으로 나갔다. 기분 좋은 상쾌한 아침이었다. 맑고 푸른 하늘에 조그마한 얼룩 구름이 새끼 양떼처럼 떠 있었다. 바자로프는 작은 숲에 이르자 가장자리에 나무 그늘에 앉더니 비로소 표트르에게 자기 부탁을 털어놓았다. 교양 있는 이 하인은 놀라서 기절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바자로프는 그에게 다만 멀찌감치 물러서서 지켜보면 되고 책임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하며 그를 진정시킨 후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이제부터 당신이 해야 할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명심해야 하네. 바자로프는 고개를 들어 파벨을 바라보았다. 그는 얇은 바둑판 무늬의 윗도리에 눈처럼 흰 바지를 걸치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미안하네. 오래 기다리게 한 것 같군. 그는 바자로프와 표트르에게 인사를 했다. 되도록 하인을 깨우고 싶지 않아서 좀 늦었네. 괜찮습니다. 우리도 방금 왔습니다. 방해할 사람은 없는 것 같군.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시작할까? 자네가 손수 장전하겠나? 파벨은 상자 속에서 권총을 꺼내면서 말했다. 아니, 당신이 장전하십시오. 저는 보행수를 재죠. 제 다리가 길 테니까요. 바자로프는 엷은 웃음을 띠고 말했다. 하나, 둘, 셋. 에브게니 바실리치. 표트르는 그제야 겨우 혀를 움직이면서 말했다.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저는 저쪽에 가 있겠습니다. 넷, 다섯. 그리로 가도 돼. 나무 그늘에 숨어서 귀를 막고 있는 건 괜찮지만 눈은 뜨고 있어야 해. 누가 쓰러지면 뛰어와서 일으켜야 하니까 말이야. 7, 8. 바자로프는 걸음을 멈췄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바자로프는 구두 끝으로 땅에 금을 그었다. 이것이 경계선입니다. 그럼 우리는 경계선에서 몇 걸음이나 떨어져 있어야 할까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어제 이 점에 대해서는 미처 언급하지 않은 것 같군요. 10걸음이 좋을 것 같네. 파벨은 권총 2자루를 모두 바자로프에게 넘겨주면서 말했다. 마음대로 고르게. 그러죠. 그런데 파벨 페트로비치 씨, 생각해보세요. 우리들의 결투는 우스꽝스러울 만큼 유별나군요. 잠깐 저 증인의 표정 좀 보세요.
자네는 언제나 우스갯소리만 하는군. 파벨이 대답했다. 이 결투가 유별나다는 건 나도 부인하지 않네. 그렇지만 나는 지금 목숨을 걸고 자네와 싸우려고 하네.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죽일 결심을 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더라도 웃거나 유익한 것과 즐거운 것을 결합하면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댁에서 저에게 프랑스어로 말씀하시니 저는 라틴어로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싸울 작정이네. 준비가 다 되었나? 파벨이 물었다. 네, 다 되었습니다. 바자루프는 서서히 앞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파벨은 왼손을 호주머니 속에 찔러놓고 총구를 천천히 들어올리면서 바자루프를 향해 나아갔다. 저작자는 정확히 내 코를 겨냥하고 있군. 바자루프는 생각했다. 저 실눈을 뜨고 노려보는 꼴 좀 봐. 강도 같은 놈. 혐오스럽게 짝이 없군. 나는 저놈의 시계줄을 겨냥해야겠어. 이때 뭔가가 바자로프의 귓전에 날카로운 음향을 울리며 지나갔고 총소리가 들려왔다. 총소리가 들렸다. 그렇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로군 하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쳐갔다. 그는 한 발을 내딛고 겨냥도 하지 않은 채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자 파벨이 가볍게 몸을 떨더니 갑자기 한 손으로 넓적다리를 꽉 잡았다. 한 줄기 붉은 피가 흰 바지를 적셨다. 바자로프는 권총을 내던지고 적에게 다가갔다. 다치셨어요? 그는 물었다. 자네는 나를 경계선까지 돌아가게 할 권리를 갖고 있네. 파벨이 말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네. 처음 약속대로라면 우리는 서로 또 한 발씩 쏠 수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그건 다음으로 미룹시다. 바자로프는 그렇게 대답하고 점점 창백해져가는 파벨 페트로비치를 부축했다. 저는 지금 결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사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당신의 상처부터 살펴봐야겠어요. 표트르, 이리 와 표트르. 어디 숨어 있어? 이까지 상처는 아무렇지 않아. 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다시 한번 해야지. 그는 콧수염을 잡아당기려고 했으나 손에서 힘이 풀리고 눈을 치뜨더니 의식을 잃어버렸다. 이거 큰일 났군. 기절했어. 대체 웬일이야. 바자로프는 파벨을 풀 위에 누이면서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다.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봐야겠어. 뼈는 다치지 않았군. 총알이 깊이 박힌 건 아니야. 다만 근육에 한 방 대퇴근에 스쳤을 뿐이야. 3주만 지나면 춤도 출 수 있어. 그런데 기절하다니. 아, 이렇게 신경이 예민한 자는 처음 보는군. 어쩌면 피부가 이렇게 얇을까. 돌아가셨나요? 표트르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뒤에서 가늘게 들려왔다. 바자루프가 뒤돌아보았다. 빨리 가서 물을 떠오게. 괜찮네. 자네나 나보다도 더 오래 살 거야. 그러나 꽤 개화되었다는 하인조차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듯 그 자리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파벨은 서서히 눈을 떴다. 이제 끝장이에요. 표트르는 이렇게 속삭이고 가슴에 성호를 그었다. 자네 말이 맞아. 이 무슨 바보 같은 몰골이야. 상처를 입은 신사는 일부러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어서 물을 떠오지 못하겠어, 이 맹추야? 바자로프는 호통을 쳤다. 아니야, 필요 없네. 이건 단지 일시적인 현기증일 뿐이야. 나 좀 부축해 일으켜 앉혀주게. 이런 가벼운 상처는 동여 매면 되네. 충분히 걸어서 집으로 갈 수 있어. 아니면 마차를 좀 불러주든가. 자네가 더 원하지 않는다면 결투는 이것으로 끝내세. 자네 태도는 훌륭했어. 오늘의 태도. 알겠나? 오늘의 태도 말일세. 지난 일은 새삼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자로프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도 별로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곧 이곳을 떠나려고 하니까요. 다리에 붕대를 감아 드릴게요. 상처는 별로 대단치 않지만 그래도 지혈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런데 우선 이 녀석부터 정신을 차리게 해야겠군요. 바자로프는 표트르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마차를 가져오라고 일렀다. 알겠나? 동생이 놀라지 않게 해야 해. 파벨은 큰 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절대로 동생에게 알려선 안 돼. 표트르는 쏜살같이 뛰어갔다. 그가 마차를 가지러 간 사이에 두 사람의 적수는 땅바닥에 잠자코 앉아 있었다. 파벨은 바자로프를 외면했고 바자로프도 그와 화해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자기의 교만과 실패, 아니 자기가 계획한 일 전체를 부끄럽게 여겼다. 하기는 이 사건은 이보다 더 바람직한 결말을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그는 생각했다.
적어도 이자는 더 이상 이곳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겠지 하고 그는 스스로 자위했다. 이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었다. 두 사람 모두 기분이 언짢았다. 서로 상대에게 속을 드러내 보인 것을 의식하게 되었다. 이 의식은 친구 사이라면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 원수끼리는 대단히 불쾌한 것이었다. 털어놓고 말할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는 처지에서는 더욱 그랬다. 다리를 너무 단단히 졸라맨 것 아닙니까? 이윽고 바자로프가 물었다. 아니 괜찮네. 동생을 속일 수 없지. 우린 정치 토론을 하다가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말해야겠네. 좋은 생각입니다. 바자로프는 대답했다. 제가 모든 영국 숭배자들을 매도했다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네. 그런데 저 사나이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파벨은 한 농부를 가리키면서 말을 계속했다. 그는 결투하기 얼마 전에 두 마리의 말을 몰고 바자로프의 옆을 스쳐 지나가다가 방금 같은 길을 되돌아오는 중에 그들을 보고 길을 비키고 모자를 벗었던 것이다. 글쎄요, 그에 알 수 없죠. 아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에 제일 가깝겠죠. 바자로프는 이튿날 아침 8시경에 환자를 찾아왔다. 그는 이미 짐을 다 싸놓고 개구리와 곤충과 새들도 모두 놓아주었다. 작별 인사를 하러 왔나? 니콜라이가 몸을 일으키면서 말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자네의 심정을 알고 있네. 그래서 자네의 결심에 찬성하네. 형이 나빴어. 그 때문에 벌을 받은 거지. 형은 자네에게 결투 이외의 행동은 취할 수 없게 했다고 말했어. 자네로서는 그 결투를 피할 수 없었으리라고 믿네. 그 결투는 두 사람의 견해가 언제나 상극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이 가능해. 형은 구식이라 고집이 세고 까다롭네. 그래도 그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네. 나는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뒀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저의 주소를 적어두고 가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바자로프는 거침없이 말했다.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걸세. 에브그니 바실리치. 다만 자네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 정말 유감일세. 파벨도 그를 만나 악수를 나누었다. 그러자 바자로프는 그 순간에 얼음처럼 냉랭했다. 그는 파벨이 너그러움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바자로프는 베니치카와는 작별 인사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 다만 창 너머로 눈이 마주쳤을 뿐이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에 잠겨있는 듯이 보였다. 저 여자는 저대로 묻혀버릴 테지 하고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니 어쩌면 도망쳐 나올지도 몰라. 반면에 표트르는 몹시 슬퍼하며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다. 당신은 울보로군, 그렇지? 바자로프가 그렇게 물음으로써 겨우 그의 울음을 진정시켰다. 두나샤는 슬픔을 감추기 위해 숲속으로 도망쳤다. 모두에게 이런 슬픔의 원인이 된 바자로프는 마차에 올라타자 시가를 피우기 시작했다. 4km쯤 떨어진 한길 모퉁이에서 한 줄로 펼쳐진 키르사노프가의 택지와 새로 지은 저택이 마지막으로 그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단지 침을 한번 퇴 하고 뱉었을 뿐이다. 저주받을 귀족들 같으니.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고 외투의 앞자락을 여몄다.